헬로우 월드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18회 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은 2021년 2월 두 번째 주쯤에 올라갈 텐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는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혹시 설 연휴에 릴리즈나 프로젝트 오픈하는 곳이 있으시려나 모르겠어요. 요 몇 주는 저도 좀 정신이 없어서 유명 제1금융권에 관련 기사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주변 소식들을 찾아보지는 못하고 있어서 잘은 모르겠네요. 모쪼록 설 연휴에 혹시나 배포, 릴리즈나 혹은 오픈하는 프로젝트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별탈 없이 잘 진행돼서 되도록 연휴다운 연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뉴스가 하나 나서 살짝 떠들썩한 일이 있었죠. 국내 게임사인 N모사에서 신입 초봉 5천만원 이야기가 나와서 업계에서 살짝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여러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면 취준생분들이나 주니어 개발자분들의 경우는 뭔가 의지를 다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금액을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거나 혹은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겨를도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미 그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입이 있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이런 느낌이긴 해요. 좀 올랐네, 많이 올랐네 하는 분위기거든요. 이건 아마 저번에 다른 토픽으로 이야기할 때도 한번 언급 드렸었는데요. 뉴스에서 기사가 된다라는 말은 평범하지 않다 혹은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연봉 5천만원이 초봉이 된다라는 게 이슈가 될 만큼 이 금액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신입 초봉보다 꽤나 높은 수준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라는 거겠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식들은 당연히 홍보 마케팅적인 요소도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우해주고 좋은 인재를 영입하겠다라는 의지 표명도 되는 거고요. 사실 아주 큰 영향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렇게 대대적으로 연봉을 올린다거나 처음 진입하는 분들의 대우가 좋아지는 건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런 소식들이 하나둘 나오면 꼭 경쟁사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업무를 다루는 IT 인력의 몸값은 어느 정도 따라가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니까요. 연봉이나 자신의 몸값은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비교해서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저 정도 기준도 가능하구나. 내가 취업하거나 이직할 때 어느 정도 연봉에서 참고 기준을 삼을 수 있다 정도로 담백하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인생의, 특히 중년 이후의 인생의 양대 키워드이다. 경험으로 말하는데 이 두 가지만 머리에 잘 새기고 있으면 인생의 실현 대부분을 큰 탈 없이 이겨낼 수 있다.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좀 방어적이긴 하지만 한 번쯤 담백한 시선을 위해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해가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면 최근에 신사업을 꾸리거나 계획하는 곳이 많은 건지 유명 기업, 스타트업, 들어본 적 없는 기업들도 포함해서요. 경력직 프로그래머 채용을 좀 알게 모르게 조용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연락을 좀 받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야기해보는 거 어때요? 이직 자체를 아예 염두하지 않고 사는 월급쟁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것저것 겸사겸사 알아보는 겁니다. 참고로 업계에 진입하시길 희망하는 분들이나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니어 개발자분들께 한마디 드리자면
이직할 생각이 딱 들지 않아도요, 한 번씩, 아주 자주는 아니더라도요, 뭐 짧게는 8개월? 아니면 1, 2년 정도에 한 번이거나 좀 길면 3년 정도에 한 번은 이직 활동을 살짝 해보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업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 혹은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친한 친구들이 동종업계라면 서로 좀 더 투명하게 돈 관련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으니까 같이 툭 까놓고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보통 이직 제의를 받을 때요, 기업 규모가 좀 크고 이름이 있는 곳이라면 회사 내에 리크루터를 통해서 연락이 오실 거고요. 그게 아니면 헤드헌터라고 불리는 직군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으실 텐데요. 그렇게 이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헤드헌터와 하다 보면 전화 통화를 마치거나 몇 번 이메일이 오고 간 후에 이 사람 통해서는 일 구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요, 이전에 다룬 토픽들과 전후 관계가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주제로 혼자 진행하다 보니 약간 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가 걸러야 할 헤드헌터, 이런 느낌의 헤드헌터라면 굳이 연락 유지하지 말고 바로 스팸 처리해도 될 만한 헤드헌터들을 개인적인 느낌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메일로 사연과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우여곡절들, 억울한 이야기들, 공부나 진로에 관한 궁금점들,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이야기나 고민도 좋고요. IT 업계, 프로그래밍과 코딩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어떤 이야기든, 누가 해주시는 이야기든 다 좋습니다. 업계 종사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경험이나 이야기, 궁금한 내용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방송 혹은 에피소드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시면 함께 웃고 떠들거나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팟티,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의견과 질문은 방송 플랫폼별 댓글 혹은 방송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이나 트위터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할 토픽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까지 청취자분들께서 주셨던 주요 의견이나 댓글, 메일, DM 등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원래 회차마다 하면 좋았을 텐데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부터는요, 댓글이나 메일로 의견을 주시면 이전 에피소드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반응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아예 반응이 없는 에피소드거나 소개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들밖에 없다면 그 다음 에피소드에 반응 이야기할 거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는 대표적인 댓글과 의견, 질문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 생각도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팟빵에서는 닉네임 권스1 님이 댓글을 주셨었는데요, 3회차 에피소드였고요. 4년제 비전공자 관련 에피소드에 댓글을 주셨어요. 비전공자셨지만 개발자로 현재 일하고 계시고요. 에피소드에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3회 녹음을 제가 밤에 거의 7번, 8번 정도 새로 했었거든요. 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대본 만들어둔 걸 아주 빨리 읽었었는데 그때 목도 많이 잠겼었고요. 그게 랩처럼 느껴지셔서 잘 들었다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런 첫 진입을 준비하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안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방송 자체가 혼자 준비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좁은 시각이나 편협한 점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권스일님은 경력이 꽤 많으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비전공자로 시작해서 실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계신 경력자분이 공감 가는 이야기가 많다고 해주셔서 무척 안심했고요. 방송을 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일단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해보면 거기에서 또 뭔가 도움이 되거나 얻어갈 게 있는 분들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계기가 됐고요.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첫 댓글이자 후원도 여러 번 또 주셔서요. 여러모로 정말 감사합니다. 오디오 클립에서는 DUS님이 댓글을 주셨었는데요. DUS님은 고등학생 구독자시고요. 댓글에는요,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극히 현실적이고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고 있다. 사실 대학교만 잘 들어가면 장땡인 것 같았는데 그런 건 아닌가 보다. 고등학생이지만 이런 양질의 정보를 얻어감으로써 앞으로 자신의 진로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짜 기쁘다고 해주셨습니다. 채널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고도 해주셨고요. 목소리 좋다고 칭찬도 해주셨어요. 알맹이가 차 있어서 좋은 느낌이다. 화이팅! 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칭찬 일색이라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처음 이 댓글을 봤을 때는 저는 살짝 놀랐어요. 팟캐스트를 10대 분도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사실 제목으로만 보면 되게 재미없어 보일 것 같은 토픽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등학생분의 입장에서도 듣고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 좀 말조심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밌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취자분 중에 10대 분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 방송이 2020년이 끝나가는 무렵에 시작한 방송이고,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시작하실 때쯤에는 또 많은 게 바뀌어 있을 테니까요. 지금 방송에서 듣는 내용을 너무 무겁게 마음에 새기실 필요는 없고, 저런 일이 일어나나 보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쪽은 몇 년 후를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요. 의견 감사합니다. 팟빵에서 오라쿠님께서는 제가 여러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때 노션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마 댓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 해 동안 동기화 메모 앱으로 구글 킵을 써왔는데 노션은 기능이 더 많으냐? 딱히 IT 직군에 있거나 지망생인 건 아니지만 더 좋은 게 있다면 좋은 걸 쓰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제가 댓글에 답글로도 알려드렸지만 사실 지금 현재 잘 쓰고 계신 동기화 메모 앱이 있으시다면 굳이 노션으로 넘어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노션의 위치는 한참 유명세를 떨쳤던 에버노트의 위치를 완벽하게 대체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버노트가 무료 정책을 바꾼 지 꽤 오래됐는데요. 무료 정책으로 갈 때는 기기 대수가 한정돼 있어서 쓰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지금 현재 무료로는 기기가 2대밖에 동기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에버노트를 원래 유료로 구독을 해서 좀 사용을 했었다가요, 노션을 알게 되고 나서는 바로 갈아탔습니다. 일단 무료로 기기 대수 상관없이 동기화되는 게 가장 컸고요. 용량 제한도 지금 다 풀어준 상태라서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근데 이미 익숙한 게 있으신, 특히나 구글 킵 같은 경우는 다른 구글 서비스와 연계되는 것도 많아서 딱 옮기는 게 좋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서브 앱으로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기화 메모 앱을 모르셨고 처음 쓰는 분들이라면 저는 단연코 무조건 노션 추천드리겠습니다. 팟빵에 DNG10님께서 댓글을 주셨었는데요. 귀한 이야기 잘 들었다. 건강 챙기면서 방송하시라 라고 후원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이때가 웹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 관련 토픽을 한참 진행할 때 이야기였는데요. 뭔가 제 생각엔 짧고 굵게 얘기를 하신 걸 보면 관련 직종이 아니셨을까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하진 않고요. 건강염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건 취미로 시작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비되고 스트레스가 완전 제로는 아니거든요. 스스로를 잘 관리하면서 방송을 잘 유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쪽에서는요, DP님께서 댓글과 이메일을 보내주셨었는데요. DP님은 이쪽 관련 전공은 아니시고요. 금융 쪽에서 일하시는 IT 무관업종 종사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쪽 분야 자체가 궁금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느껴져서 방송을 들어보고 있다고 하셨고요. 컨텐츠가 좋아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금융 쪽에서 대출, 심사, 어떤 지침, 규정 등을 찾고 검토하시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규정이 법률 조문이나 시행령처럼 1000페이지가 넘어가고 카테고리 없이 건건히 명시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수기로 찾아보는 경우가 꽤 있으시대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어떤 데이터에 관련된 기술들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러저러 팟캐스트를 들어보고 계시다고 해요. 제가 너무 많은 개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서 어느 정도 두리뭉실하게 DP님께서 하시는 업무 내용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금융권에 프로그래머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런 업무 자동화가 계속 프로젝트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DP님이 말씀하신 이 이슈는요, 사실 요즘 말하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 이런 쪽 분야랑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물론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토픽들을 다뤄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좀 더 빨리 알고 싶으시다면 이야기하셨던 토픽은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 등을 다루는 분야의 팟캐스트나 혹은 페이스북에 R이나 데이터 분석 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서 정보를 얻으시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리라 생각합니다. IT 분야가 꽤나 넓기 때문에 어떤 것을 알고 싶을 때 어떤 쪽에 누구에게 정보를 얻느냐를 선별하는 것도 꽤나 공이 들어가야 하는 거라서요. 그런 쪽으로 먼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로는 제임스님이 주신 질문을 하나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제임스님은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두 가지 고민사항이 항상 생겨서 메일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는 알고리즘 스터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스터디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성량님의 경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번 계속 공부해야 한다. 2번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학습하면 된다.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분야의 경우 그때그때 학습 시 당장의 위기모면은 되겠지만 뭔가 개발 업무를 하면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설계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생기더라. 위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알고리즘 공부나 아키텍처 관련 내용은요, 사실 경력직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영역이긴 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연차나 하시는 업무, 향후 진로 방향 따라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민하시는 토픽으로 볼 때 제임스님은 제 생각엔 신입에서 슬슬 주니어 시기를 넘어가시는 시기 사이 정도 되시리라 살짝 예상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명확하게 아키텍처와 관련된 부서가 따로 나뉘어져 있을 정도의 규모의 회사에 다니고 계시다면요, 제 생각엔 이런 고민을 하실 여력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분야가 딱딱딱 나뉘어져 있는 회사는 엄청 바쁘거든요. 그런 회사는. 그래서 경력이 아직 적으신 상태고 좋은 회사로의 이직을 염두하고 계신 시기라면 저는 알고리즘 스터디는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키텍처 쪽은요,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알고리즘 스터디를 통해 이직을 준비하시면서도 여유가 되신다면 건드려 볼 만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준비를 다 하신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크게 안 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간단한 아키텍처랑 인프라, 클라우드 관련 입문서나 용어 사전식의 얇은 책자로 일단 단어부터 익혀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경력이 좀 있으신, 그러니까 5년차 정도부터 10년차 사이의 경우시라면 크게 이직을 결심하시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이직을 위한 수단 정도로 알고리즘을 공부하시는 게 저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경력직의 경우는요, 알고리즘과 코딩 테스트를 하기는 하지만 신입만큼 타이트하게 테스트를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의사소통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들어오면 내부의 팀원들과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겠다 수준에서만 잘라내고요, 최소선을 만족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 내용과 경력, 선택, 기술의 깊이 등을 더 관심 있게 봅니다. 그리고 이 즈음의 시기라면 아키텍처 부분도 슬슬 건드려 보는 게 좋다고 보이긴 해요. 어느 정도 시니어급 개발자 이상으로 가면 알고리즘보다는 말씀하신 큰 그림을 보는 아키텍처 쪽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게 국내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 이런 경우는 프론트엔드 쪽이나 모바일 개발 쪽보다는 백엔드 개발자 쪽에 이런 지식들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는 물론 이렇게 가는 걸 온전히 동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국내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니시는 회사가 스타트업이고 클라우드 기반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인원이 많지 않아서 어느 정도 프로그래머가 클라우드도 직접 다뤄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키텍처는 업무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사용해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요. 학습을 병행하셔서 업무와 겸해 주시면 경력사항이나 이직에 꽤나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현재 신입 상태이시고 지금 회사에서 1년 안에 나가실 생각이 없으신 상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일단 1년 정도는 업무에 적응을 하시고요, 맡으신 개발 쪽의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좀 더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시되 말씀하신 알고리즘이나 아키텍처 쪽으로 시야를 넓혀 가시는 게 신입 상태에서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팟빵에서 굿나인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차분하고 친절한 설명이 좋았다. 업계에 대한 막연한 비난, 비판이 없어서 좋았다. 특히 다른 직업군, 퍼블리셔나 디자이너 등에 대한 존중이 보기 좋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IT 관련 직종이 기술도 워낙 여러 가지고요,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서로를 잘 모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늘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봤자 돈 버는 거 몇억, 몇천 차이도 안 나는 사람들끼리 그러지 말자고요. 아마 요즘 프로그래머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 분위기를 보시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과거 웹 디자이너죠. 웹디 대란이 떠오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는 딱히 할 것 없으면 하는 직업이었고 직장 못 구해서 눈치 보일 때 학원 등록해서 배우는 정도였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많은데 포트폴리오로 뽑을 만한 디자이너가 없어서 회사에서 고민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지금 프로그래머 쪽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해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더한 것 같고요.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진입을 시도하는 분은 많은 상태인데 회사는 정작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런 걸 보면 각자가 뭔가 보는 방향이, 그러니까 회사나 구직자가 보는 방향이 좀 다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하는 회사들도 문제가 있지만요, 또 그렇다고 진입하는 사람들을 이 직군을 망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실력만 있으면 학력, 학벌 차별이 훨씬 적은 직군이긴 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정말 그나마 여러 산업군 중에서 국내에서 IT와 관련된 기술 직군 쪽이 확실히 자기 능력만큼 보상받을 확률이 타 업계보다 월등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그만큼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하긴 합니다. 그 외에도 큰 범주에서 IT 직군이 다양하다, 데이터를 통해 접근하는 직군도 늘어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IT로의 진입도 많이 몰렸다가 많이 빠지고 분화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 방송처럼 다양한 정보를 미리 주고 또 IT라는 넓은 생태계의 여러 직업 혹은 직업으로 발전될 만한 영역을 소개하고 안내하면 쏟아지는 개발자 구직 대란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해주셨어요. 꿈보다 해몽이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제 방송을 이렇게 의미 있는 느낌으로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표현해 주신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제가 또 잘 진행을 해 나가보도록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의견 주신 게 많이 있었네요. 진작에 좀 방송에 소개를 드려가면서 할 걸 그랬어요. 여러가지 의견과 질문, 응원 메시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역시나 이런 팟캐스트 방송이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거나 생각해볼 만한 무언가를 던져드렸다라고 생각이 들 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청취자분들의 의견과 이야기들을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본 토픽인 프로그래머가 믿고 거르는 헤드헌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회사에 막 들어간 신입분들에게는 기회가 당분간 없겠지만 짧은 몇 년의 경력만 생겨도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한국의 유명한 잡한구, 피플인, 잉크뿌리, 로켓 주목도 있고요. 평가로 유명한 잡 행성도 있고요. 해외 서비스인 링크드인 이외에도 많죠. 이런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이력서를 갱신해 두시고요. 이직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 두거나 서비스에 제공하는 구직 중 상태라는 옵션을 체크해 두면요. 헤드헌터들한테 연락을 받게 되실 텐데요. 일단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연락이 오는 그들의 직급에 쫄지 마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제 지인분이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하셨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헤드헌터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느낀 점들을 들었었는데요. 한국에서 연락 오는 헤드헌터들의 직급이 너무 높아서 놀라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나는 일개 월급쟁이고 일할 회사를 구하는데 어째서 HR 회사, 휴먼 리소스, 인적자원, 그러니까 헤드헌터들로 구성된 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 전문 헤드헌터 기업의 임원급이 나에게 연락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건 그냥 간판일 뿐이에요. 다 그렇진 않은데요. 대부분의 국내 헤드헌터 회사들은요, 직급이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이 신입으로 들어왔지만 회사 내에서가 아니라 외부에 가서 업무를 보거나 미팅이 있을 때 직급을 사원보다 높은 걸로 명함을 만들어주는 것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자면 중고차 판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팀장입니다. 팀원이 없죠. 무슨 말이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이 표현을 무척 자주 사용할 겁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헤드헌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의 헤드헌터들은요, 대부분 직급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 헤드헌팅을 칭하는 회사인데 직원 전체가 10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8, 9명은 이사나 상무일 겁니다. 보이기식의 직급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계약상으로 보자면 그 직급이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회사의 정규직의 최정점은 부장이거든요. 그 이상은 임원이고요. 이사, 상무, 전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사급들은 보통 다 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거죠. 오늘 이야기가 약간 날이 설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에피소드는 제 방송명에 걸맞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고 걸러야 하는 헤드헌터, 바로 스팸 처리해야 하는 헤드헌터. 첫 번째, 무례한 헤드헌터입니다. 이 무례한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범위가 무척 넓은데요. 글자 그대로 무례한 헤드헌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저는 전화번호부터 바로 차단하고요, 이메일도 바로 스팸 등록합니다. 답도 해주지 않죠. 보통 이런 무례함이 느껴지는 헤드헌터들은요,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헤드헌팅 대상을 인생의 후배처럼 대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인생의 후배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대하는 척을 하면서 이리저리 설득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솔직히 헤드헌터들에게 돈을 주는 고객은 구인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냉정하게 그들의 시선에서 보자면 헤드헌터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자 상품에 가깝습니다. 자기들이 고객사 대신 맞는 사람을 찾아서 팔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물론 그 대상이 다시 고객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맥락을 나쁜 면만으로만 따지자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러야 하는 헤드헌터는 사실상 현대판 노예상인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직을 계획하고 이직할 대상 회사를 알아보고 있을 때 어떤 점이 중요하신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연봉을 생각하실 거고요. 그 다음 거리나 교통편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기술자니까요. 어떤 기술을 혹은 어떤 버전을 어떤 업무에 어떤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업무 강도와 범위를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일부 무례한 국내 헤드헌터들은요, 내가 이 정도 조건을 원하고 어느 지역은 멀어서 가기 힘들다, 아니면 거기는 교통이 불편해서 싫다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 아, 이 회사가 좋은데 정말 생각 없냐? 사실 이 정도는 양반이고요. 아,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롭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한 얘기도 많죠.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있어요.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죠.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너무 가리면 못 움직인다 라는 식으로 내가 정한 기준을 막말로 뭉개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의 2호선 라인은 피하는 편이거든요.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요. 요즘엔 그나마 코로나라서 좀 낫긴 하죠. 혹시나 나중에 저를 데리고 가주실 회사가 있으시면 참고해주세요. 저는 유명한 공유 오피스를 좋아합니다. 아무튼 애초에 구직하는 사람이 정한 어떤 기준을 염두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 듯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요, 그래요. 저는 편협하고요. 인생 경험도 별로 없고 이런 논리적으로 매우 구멍이 많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어디 전문 헤드헌팅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접근하고요. 상무 같은 높은 직급을 달고 있는 나이 많은 아저씨 헤드헌터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젊은 꼰대 헤드헌터도 많습니다만 한국의 문화 특성상 한국의 기업 문화를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그 문화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는 고연령자의 헤드헌터가 의외로 구직자를 가르치려고 들거나 구직자가 제시한 조건을 자신의 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해주는 척을 해서 설득을 해야 회사에 집어넣고 자기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금융상품 살 때 좋은 상품을 선택하기 위한 불문율로 꼽히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시나요? 그 금융 직원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상품은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하고요. 내가 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일만큼의 이해도 없는 타인이 그 기준을 함부로 대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헤드헌터라면 바로 차단하세요. 상종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요. 쫄지 마세요. 그들은 사람 연결해주는 걸로 돈 받는 사람이고요. 연락 주고받을 헤드헌터는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믿고 골라야 하는 헤드헌터 두 번째, 업무나 사용 기술을 언급하지 않는 헤드헌터입니다. 사실 이런 류의 헤드헌터는 앞서 말씀드린 무례한 헤드헌터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무례한 건 인성 문제고요. 무지한 건 지성의 문제니까요. 성격이 나쁜 것보다 좀 모자란 친구가 그나마 나은 거죠. 물론 그것도 좋진 않아요. 성격 더러운 친구, 멍청한 친구,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무지한 것도 구직자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나 업무 영역이 굉장히 세세하고 마이크로하게 전문화되어 있는 프로그래머들에겐 더 그렇죠. 만약에 헤드헌터에게 연락이 왔고요. 몇 년차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좋은 회사다 라고 연락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업무나 사용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직을 생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웹을 할 줄 알면 된다? 웹과 관련된 기술이 수백 가지, 아니 메이저한 것만 따져도 수십 가지가 넘어가는데요. 그거 딱 하나 잘하기에도 몇 년이 걸려요, 보통. 웹 할 줄 알면 된다. 어떤 언어 하나 할 줄 알면 된다. 모바일 개발할 줄 알면 된다. 플랫폼이나 언어가 하나 언급되면 이것도 그나마 백보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 상태로는 지원하지 않지만요. 그런데 정말 그냥 프로그래머면 다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듯한 사람들도 정말로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오는 헤드헌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업무나 기술셋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 거기 회사가 무슨 기술을 쓰나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면 애초에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니까 얘기를 안 했을 테니, 아, 물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그럼 무슨 기술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쪽을 하는 프로그래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초에 연락처를 얻었던 곳이 온라인 이력서가 등록돼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이러니한 얘기죠. 이 이야기를 또 해야 하니까요. 어쨌든
그러면 알아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라고 하고요. 그렇게까지 가면 보통 열의 7, 8은 다시 연락 오지 않습니다. 아마 한 1, 2년쯤 후에 여러분의 기술을 요구하는 회사가 생기면 다시 연락 올 겁니다. 아쉬운 건 그들이거든요. 연락이 온다고 해도요, 디테일한 부분의 업무나 기술 내용이 뭔가 나사 빠진 듯이 계속 구멍난 상태일 확률이 높아서 계속 시간 뺏기게 됩니다. 혹은 일단 채용 절차를 진행해보고 이야기하자 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진행되기도 하고요. 사실 개발자, 프로그래머 여러분, 여기서 뭔가 감이 오는 게 있지 않나요? 애초에 헤드헌터가 그렇게 업무나 사용기술 언급이 없다라는 건 구인하는 회사, 즉 헤드헌터 입장에서의 고객사에서 그걸 명확히 전달 안 했을 확률도 높거든요. 고객사가 이런 기술이랑 업무할 사람을 찾아줘라고 했는데 그걸 빼먹고 접근했다면 그건 그거 자체로도 헤드헌터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구인하는 회사가 그런 상세 내용 없이 헤드헌터에게 사람을 구해달라고 한 상태라면 그 회사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어느 쪽이건 상관없이 프로그래머 구직자를 찾는 헤드헌터가 업무나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냥 무시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메일 핑퐁하는 거, 전화 통화하는 거, 문자 답하는 거, 혹은 정확한 확신이나 타겟을 모르는 상태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구직자에겐 매우 많은 시간과 자원, 비용을 소모하게 하는 일이니까요. 물론 구인하는 회사가 정말로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특별히 딱 정해두지 않았고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보통 잘 나가는 유명한 회사들이 요즘 그런 식으로 채용을 많이 합니다. 어떤 언어든 다 쓰니까요. 근데 그런 쪽은요, 애초에 모집 요강 자체를 자신 있는 언어를 제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와 어떤 건지 모른다는 다른 얘기죠. 무례한 헤드헌터에 비하면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구인 구직 시장은 그런 거 말고도 따져봐야 하는 게 많고요. 쓸데없는 소문을 줄여야 하니까 이런 경우도 차단하시고 거르시는 게 낫습니다. 믿고 걸러야 하는 헤드헌터 세 번째, 메일을 받는 대상 주소가 나 말고 여러 명의 메일이 함께 있을 때, 즉 현재 구인 정보를 여러 명에게 보내고 있는 걸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보내고 있는 헤드헌터입니다. 이건요, 사실 좀 구분을 해야겠는데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건 상관없습니다.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요, 이쪽 시장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상품 자체로 노출시켜서 대여해주는 개념에 가까운 업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을 구하는 사람도 사람을 구하는 쪽도 바로바로 서로를 바꿔치기 하는, 그러니까 일하는 곳이 되었든 일하는 사람이 되었건 다 빠르게 대체가 가능하고 채워 들어가는 게 핵심인 곳이라서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쪽은 아예 논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정직원을 구하는 경우라면 저런 식으로 메일을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돌리고 있는 헤드헌터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레주메 컬렉터일 수도 있고요. 연락해도 회사와 연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연락 주는 헤드헌터 치고 제대로 된 회사 소개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바로 거르시면 돼요. 믿고 걸러야 하는 헤드헌터 네 번째, 자기소개가 장황한 헤드헌터입니다. 이 케이스도 자주 있는 편은 아니지만 종종 있는데요. 자기 자신의 커리어, 자기 자신의 출신 회사, 자기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얼마나 많은 헤드헌팅을 성공시켜 왔는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헤드헌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 굉장히 불성실한 헤드헌터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자기 자신의 장황한 소개를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구직자에게 알린다라는 건 그 사람이 자기 고객, 즉 구인 중인 회사에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거거든요. 여러분, 헤드헌터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 여부가 이직하려는 프로그래머에게 중요할까요? 아니죠. 이직하려고 하는 프로그래머는 내가 갈 회사가 중요해요. 내가 같이 일할 사람이 중요하고요. 어떤 업무를 할지, 어떤 기술을 쓸지가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머 쪽은요, 헤드헌터가 아무리 잘 꾸며서 이야기를 해서 회사에 추천을 한다고 해도요, 회사가 똑바로 된 곳이라면 사람 뽑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기술적으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 여부를 면접 5분이면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프로그래머들도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헤드헌터 너의 추천 여부와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IT 회사들이 지인 추천으로 수시 채용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업계 사람들이 진작에 잘했으면 왜 회사들이 돈 좀 주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굳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상금까지 줘가면서 지인 추천을 시키겠어요? 자, 그럼 헤드헌터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 여부가 중요한 건 누구겠어요? 당연히 고객사죠. 사람 구하는 회사 쪽에서야 이 사람이 이 정도 능력이 있구나, 이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잘 구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믿을 수 있게끔 자기를 홍보하는 데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직자 프로그래머에게 헤드헌터 자기 자신의 커리어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신의 학력, 출신 회사, 혹은 자신의 가족 사진, 아이 사진 같은 쓸데없는 걸로 구직자들의 시간을 뺏지 마세요. 없어 보여요. 보통 고객 대할 때 꼭 자기 가족 사진, 아이 사진 끼워 넣거나 희망찬 미래, 격언, 명언, 꽃사진 이런 것들로 도배를 해놓는 직군들이 있죠. 헤드헌터 여러분들이 진짜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일 자체의 정확성과 전문성으로 프로그래머를 대하세요. 우리는 당신들이 무슨 대학에서 MBA 나부랭이를 전공했는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당신이 무슨 대단한 기업을 거쳐와서 약발이 다 떨어져서 지금의 헤드헌터에 이르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당신들의 어처구니 없는 영어 이름도 궁금하지 않고요. 당신의 아들이 야구하는 모습, 딸이 그린 그림, 단풍 찍힌 모습, 희망차게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고객사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인재인지 정확하게 찝어주고 연결해주고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회사랑 얘기해서 알아서 할 거예요. 프로그래머 분들께서는 헤드헌터의 자기소개가 내가 가야 할 회사나 업무의 소개보다 장황하게 시작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차단하세요. 헤드헌터요? 널렸어요. 없으면요? 조금 귀찮지만 우리가 직접 찾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고 걸러야 하는 헤드헌터 5번째,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피드백이 없는 헤드헌터. 제가 지인분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할 때 취업을 연애랑 자주 비교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어떤 서로 모르던 타인이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고 이별을 하는 과정과 취업 과정이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로 생각해보자면 헤드헌터가 약속 시간을 안 지키거나 피드백이 없는 건요, 멀쩡히 잘 생활하고 지내는 사람한테 대뜸 와서 너랑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한번 만나볼래? 라고 해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다가 그래 만나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답이 없는 거예요. 만나보지도 못하고 차인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물론 실제 연애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참. 내가 쟤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네가 돈 벌려고 멀쩡히 잘 지내는 사람 시간 뺏고 관심 쏟게 만들었으면 뭔가 일이 틀어졌거나 잘 안 되었어도 기본적인 피드백을 하던가, 아니면 연락을 준다는 시기에 연락을 맞춰서 주던가, 그것도 아니면 바빠서 그게 안 된다 치면 미리 양해라도 구해야 한다던가, 그게 매너 아닌가요? 물론 헤드헌터들 바빠요. 요청 온 거에 대해서 하루에 몇백 명의 이력서, 경력을 쳐다보고 있고요. 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보고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돈을 주는 주체가 고객사 회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이력서나 헤드헌터의 소개를 받고 맞지 않아 채용이 진행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면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경력직 프로그래머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이런 헤드헌터의 연락을 받고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일이 몇 번 생기잖아요. 그럼 아예 헤드헌터를 통해서 일을 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세태가 계속 확산되면 헤드헌터를 써서 사람을 구하는 일이 시간 낭비라고 고객사들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지인 추천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래머분들 한두 번은 봐주시고요. 약속 시간이나 여러가지 스케줄을 지키지 못하는 헤드헌터 혹은 피드백이 없는 헤드헌터 바로 차단하세요. 사람들은요, 자기 돈줄이 막힐 때에야 비로소 행동이 바뀝니다. 욕쟁이 할머니 국밥집 우스갯소리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장사 안 되면 욕쟁이로 유명한 할머니도 바로 존댓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서비스가 갑자기 좋아지는 몇몇 업종과 똑같은 거죠.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일이 피드백을 보내냐고요? 죄송한데 그건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소개해주고 돈 받는 건 너희잖아요. 막말로 저라면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쓸 것 같네요.
사실 헤드헌터 쪽이나 여러 직군의 매니저 쪽 직군들이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을 위한 소프트웨어나 자동화가 가장 절실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돈을 주고 고용해서 만드세요. 여유 있으시면요. 장담하건대 훨씬 편할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몸으로 때우셔야죠. 믿고 걸러야 하는 헤드헌터 6번째, 늘 혹시나 주변에 맞는 분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는 헤드헌터.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바로 걸으세요. 공짜로 먹겠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소개해줘서 내가 소개해준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면 얼마 줄 건데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헤드헌터 본인들은 고객사가 공짜로 사람 소개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니들은 프로그래머한테 주변에 아는 프로그래머 있으면, 요건에 맞는 프로그래머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나요? 상도도 없고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어 보이는군요. 저는 사실 커뮤니티 활동도 조금씩 하고요. 강의도 나가고 책도 쓰고 대외적으로 조금씩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헤드헌터 제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를 프로그래머로서 채용해줄 회사의 제의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요. 저 자신을 IT 프로그래머 관련 전문 헤드헌터로서 영입하려는 제안도 간간히 받거든요. 프로그래머 분들, 헤드헌터는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갈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분들은 어떻게 수입이 결정될까요? 일단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프로그래머의 부업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따로 기회가 됐을 때 말씀드려 보겠지만, 이쪽은 보통 우리가 들어가는 회사에서, 구직자가 들어가는 회사에서 구직자에게 책정되는 연봉의 퍼센테이지로 보수가 할당되는 경우가 많고요. 수입 구조가 아예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소속된 회사나 그룹에서 그 이익의 얼마를 떼가는 겁니다. 물론 고정금액으로 산정되기도 하고요. 어쨌건 그 금액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헤드헌터는 정년이 없어요. 사실상 개인 사업자에 가깝거든요. 장기적인 직업을 생각한다면, 자리가 잘 마련되고 잘 적응한다면 헤드헌터 쪽 수입 무시 못합니다. 웬만한 개발자 연봉은 눈에 차지도 않을 정도예요. 왜 국내의 대다수의 헤드헌터들의 직급이 높고 퇴직한 후에 뾰족한 수가 없을 때 덤벼보려고 하고, 그렇게나 무분별하게 연락을 던지고 진행이 잘 안 됐을 때 피드백 하나도 없이 침묵하는지 아시겠죠? 돈 버는 방법이 그런 식이라서 그런 식으로 자꾸 습관이 잡히는 겁니다. 막말로 퇴직 후에 무슨 피라미드 상품 같은 거 팔거나, 느닷없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보험 영업을 시작한다고 하거나, 가게를 차리는 것보단 리스크가 적잖아요. 그리고 오래 해먹을 수 있고요. 또 뭔가 계속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사람을 계속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괜찮아 보입니다. 순수 영업에 가깝기 때문에 밑바탕이 그만큼 덜 필요한 것도 한몫하고요. 어쨌건 자신이 돈 받고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요구하는 건 완전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프로그래머 여러분, 헤드헌터가 말끝마다 혹시 주변에 맞는 분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그냥 차단하세요. 소개해주면 돈 얼마 줄 거냐 물어보면 오히려 그쪽에서 여러분을 차단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외에도 몇 개 더 있는데 이건 객관적으로 차단할 정도의 수준인지는 맞는지 모르겠어서 확신이 없어서요. 기타 등등 정도로 몇 개 얘기를 더 해볼게요. 저는 기술명의 영어 철자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직을 할 때 이력서를 잘 써야 하고요. 자기소개서 맞춤법도 봐야 하고요. 이력서에 정장 사진 사진관에서 잘 찍어서 올리고요. 경력 증명, 자격증 증명 이런 거 다 가지런히 다 준비해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 보내는, 우리가 밥 먹고 살기 위한 도구의 이름들이나 명칭에는 오타가 있어도 허용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술이나 도구의 명칭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헤드헌터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바로 차단합니다. 또 하나는 온라인상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저는 요구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편이거든요. 제 경우는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은 가지 않는다. B2G 사업 쪽은 안 간다. 어떤 기술을 쓰는 곳은 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꽤나 상세하게 적어두는 편이에요. 왜냐? 그래야 서로가 시간 낭비 안 하잖아요. 솔직히 면접 보는 입장에서도요. 규모가 작은 기업이면 IT 기술의 이해가 거의 없는
뭐 때로는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대표가 이력서 던져주면서 면접 보라고 해서 가봤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규모가 큰 회사라도요, HR팀, 그러니까 사내 리크루터를 통해서 면접을 봐도 그렇게 상세하게 요건 잘 정리해서 보냈는데도 면접 보라고 해서 보면, 아니 내 요건을 리크루터 팀이 제대로 읽어는 본 건가 싶은 경우도 있을 정도거든요. 어쨌건 면접을 보는 사람도 면접을 진행해야 하는 사람도 서로가 원하는 게 다르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제가 원하는 바,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그런 걸 단 한 문장도 읽어보지 않고 바로 연락부터 던져보는 헤드헌터는 저는 바로 차단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건 프리랜서 쪽은 제외예요. 그쪽은 서로 진흙탕 싸움이기 때문에 딱히 저희 프로그래머 쪽도 깨끗하게 그들을 대하지 않거든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분들은 대충 분위기 아시지 않나요? 또 하나는 아까 두 번째 걸러야 하는 헤드헌터 유형과 비슷한데요. 기술이나 업무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전혀 내가 가진 기술이나 업무와는 상관없는, 맞지 않는 기술적 업무를 추천한다면 저는 차단합니다. 이쪽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대놓고 이야기를 좀 하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프로그래머잖아요. 헤드헌터들 없어도 일 구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로요. 단 1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름난 유명한 어느 수준 이상의 회사가 아니면 솔직히 미리 준비할 필요도 하나도 없고요. 장담하건대 빨리 구하면 혼자 일주일 안에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말로 급해서 일을 빨리 구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일주일 안에 일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구해도 되고요. 지인 프로그래머한테 얘기하면 바로 자리 납니다. 면이 안 살아서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진짜 급하면 갈 데 많아요. 더 좋은데요요? 자기 몸값 모르고 움직이는 멍청한 경력직 개발자가 있을까 싶네요. 그래서 회사들이 프로그래머 구하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돈은 없지. 그러니까 아무나 뽑아본단 말이죠. 주니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수준의 신입 개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정을 주고 회사의 핵심 판매 상품을 제작해보라고 하죠. 왜? 판은 다 깔아둔 것 같으니까. 스타트업이라면 입 잘 털어서 투자도 받았겠다. 사무실도 있겠다. 기획자, 영업, 마케터는 이미 다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구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 시켜보다 안 되는구나. 이 바닥은 그냥 공부하면 또 된다라고 하더니 아니구나. 경력 있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역시 돈을 들여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서야 시니어 개발자를 찾는 곳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경력자 프로그래머가 헤드헌터의 연락을 받고 있을까? 귀찮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알아보는 게 귀찮으니까.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냥 드러나 보는 거예요. 헤드헌터가 프로그래머에게 일을 구해주는 게 프로그래머가 일을 못 구해서가 아니라고요. 프로그래머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원하는 프로그래머를 못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한테 돈 주고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아쉬운 입장이 아니에요. 어디서 회사물 좀 먹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헤드헌터로 흘러 들어가는 사람들 참 많죠.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변하셔야 이 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 소개해주고 벌어먹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해당하는 일부 헤드헌터 분들 생각을 좀 바꾸세요. 이 일로 돈을 계속 벌고 싶으시다면요. 요 정도입니다. IT 테크 기업 그리고 프로그래머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회사들은 초봉을 올려가며 대우를 좋게 해주겠다는 홍보를 펼치면서 좋은 엔지니어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내 리크루터 개념이 아직 완벽히 자리 잡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헤드헌터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도 아직은 국내에서는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쪽 직군에선 더하죠. 아마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소 거북하시거나 불편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방송 제목 아직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은 다 직접 제가 겪거나 주변 지인분들이 겪으신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기사나 칼럼 등을 참고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당연히 모든 헤드헌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 방송을 프로그래머를 타겟으로 하는 헤드헌터 분들이 듣고
이런 점들을 프로그래머가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요인으로 잘 분석하셔서요. 서로 일자리 잘 구하고 사람 잘 구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더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꽤나 공격적이고 날이 선 시점으로 프로그래머가 믿고 걸러야 할 헤드헌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방송 플랫폼 댓글이나 트위터, 이메일 쪽 어디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많이 추천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조용하겠지만 즐겁고 건강한 설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였습니다.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